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 대일 외교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의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이게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총평 조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단행한 한일 정상회담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일본에 가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평가하셨는데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기자도 한 24년 했고 국회 네. 공보수석도 하면서 봤는데 청와대 출입도 했었고요. 이런 우리 현대사의 정상회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미래가 누구의 미래인지 네. 당장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내준 게 많은 굴욕적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족쇄,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미래는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두 분 평가가 짧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극명해갖고요. 네. 우리 최수영 의원님과 차재원 교수님께 차례로 듣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 관계를 그 한일 관계 역사상 가장 좋았던 김대중 오부치 시절로 되돌아가자. 네. 이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외교관으로 꼽히는 템플 전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 네. 국익이 영원할 뿐이고 우리는 국익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다. 네. 저는 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압축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자는 방향 설정은 저는 나름의 성과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이 과거의 족쇄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자는 태도가 상당히 일방적인 퍼주기로 결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상당히 느끼기에는 상당히 굴욕적이다는 느낌을 지어줬던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다양하게 네.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어땠는지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죠.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立ち止まってお待ち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立ち止まってお待ち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래 그리고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오는 가운데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 분야,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를 4년 만에 해제를 했고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대응 조치인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세계 모든 경제가 효율성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동서 간의 대립이 없어지면서 보다 싼 물건, 좋은 물건을 찾아서 뭐 그게 중국이 됐던 러시아, 뭐 미국 어디라도 이렇게 서로 교역을 확대하는 그 30년을 보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을 쓰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경제 문제에 정치나 외교가 개입하면서 비효율성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서 비효율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죠. 이게 예. 대표적인 게 수출 규제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응한 WTO 제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수입해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수입선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세계 정세 속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일 간에도 비효율성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적어도 같은 진영 내에서는 없애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이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대부분 이제 국산화를 해서 수출 의존도를 수입 의존도를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뭐 자료를 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니까요. 우리 국민 모두 찾아보면은 고순도 불화수소. 네. 그때 우리 언론에서 이거 안 들으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 큰일 난다고 정말 난리 났었죠.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도 그렇고 했는데 당시 수출 규제할 때 2018년이 41.9%였어요. 네. 우리가 그 의존도가. 네. 근데 지금은 7.7입니다. 2022년 7.7. 다른 분야들도 많이 줄어서 역시 저력의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출선, 수입선 다변화도 했고 소부장 당시 펀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도 했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의존도를 낮추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일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목매여가지고 할 필요가 정말 경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정말로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묻어버리고 덮어주고 면죄부를 줄 만큼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나? 예. 경제 상황 어려운 거 말고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대일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백색 목록 이번에 또 제외됐어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죠. 예, 그거는 또 일본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하는 거 보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수출 규제 그것도 한일 대통령과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네. 또 일본 언론을 보니까 경제산업성 장관은 예. 그거 해제한 거 아니라고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갔는데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간쓸게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갔는데 일본 가서 들은 얘기는 경제적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야박하지만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거론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도 거론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단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짚어가면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일본 언론을 네.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들은 그냥 고발하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 한일 관계에서 독도를
거론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저는 그건 정말 너무 굴욕적이기 네, 그 때문에. 부분은 이제 또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그럼요. 저는 한다라는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니까요. 입장을 믿어요. 네. 믿는데 그렇다면 일본 관료가 말을 잘못했거나 일본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정확하게 고발 조치하고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봅니다. 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갖고 이제 지금 김영남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뿐만 아니라 또 한미일과 북중러로 연결되는 이 대립되는 어떤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 과거사를 희생하면서까지 접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의 제1축으로 삼겠다고 얘기했던 만큼 예.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다만 언제 하느냐가 남은 건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질서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만 문제까지 지금 네.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 고도화는 이미 7차 핵 실험을 목전에 두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고도화되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미국이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의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이든 경제교류든 이걸 통해서 안정을 이룬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상으로 이 사실 이른바 그 동북아 질서에 가장 좋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그것이 또 4월 달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어서 이걸 문제를 풀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런 입장들을 더 좀 끌어내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물꼬를 텄고 예. 그다음에 바로 엿새 후에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함으로써 예. 일본 측에 이제 물꼬를 튼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경제 분야 여러 가지 말씀 이제 하셨는데 사실 경제 분야도 대단히 중요했던 사안이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일본의 한국 제조업 투자액 전체를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네. 2019에서 2021년 동안 2조 7,600억 원이 있는데요. 네. 전년도 대비 3년,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3년 대비를 보면은 5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그만큼 심각했었어요. 네.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굉장한 성과로 봐야 될 것 같고 덤으로 저는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는 국익 중심의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 혈로를 뚫고 미국과의 한미일 동맹 강화를 내세운 건 저는 정말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라고 네.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 정부에도 한일 관계가 좀 삐걱거릴 때면은 두 나라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자주 냈었잖아요, 최 교수님. 이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G7 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고요. 이 과정 전에 한일이 좀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좀 심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지금 속도를 네. 높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문제들을 다 지금 배관시하고 소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일방적인 퍼주기 내지는 굴욕적인 그런 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지금 이 다음 달 4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에 어떤 식으로는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풀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금 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을 일궈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 또 미국도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당히 강하게 압박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신냉전 구도 이런 예.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그런 가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서 한국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보조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이 지금 그
정치적인 이 요구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일정에 너무 쫓기는 듯한 그렇죠. 모습을 일정이 쫓기다 보였다는 거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가치들을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안보 분야에는 여러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또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근 10년간 그 복합골절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비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은 그 비정상의 정상화에 네. 그 큰 걸음을 띄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갈등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뭐 경제안보 분야라든지 아까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분야는 우리의 주도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그 기대되는 산업인데 이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협력도 한일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윈윈의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이제 마무리를 하자는 입장인데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여하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한 과거보다 더 진전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이제 4월에 선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그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본 그 기시다 총리의 이번 사과 언급은 간접화법을 사용한 그 형태였고, 우리 감성적인 그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내 4월에 그 지방 선거가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 보면은 상당히 소수파 입지가 약합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도 약하죠. 그런 아마 저간의 일본 내의 정치 지형이나 사정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통해서 지지율이 3~4% 빠졌다고 하는데 아마 네. 기시다도 그런 그 진전된 사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아마 메커니즘 속에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네. 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도 궁금한데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주류 언론을 제가 그 사설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통큰 결단을 내린 거에 비해서 기시다 총리의 호응이나 화답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그런 논조가 보이고요. 네. 예. 또 한편으로 우리 지금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야당에서도 사실은 너무 우리 눈높이에 비해서 양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 정부 또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좀 그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징용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에 뭐 친비나 반인이냐의 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의 구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문제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한 데 비해서 일본이 지금 팔짱을 끼고 폐쇄로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규범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몰리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 단박에 어떤 일본 측에
그 적극적인 호응이 나온 건 없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제적인 그 환경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 일본의 국내 신문의 논조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일본이 지금 지는 게임의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 초반에 한일 관계가 지난 10년간 복합 골절 또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일본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일반 국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010년대 이래 그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관계가 특히 정치적인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저하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그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또 한국의 IT 산업을 동경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예.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구세대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한일 관계를 이제 대등한 관계로 보고 있고 또 네. 한국이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K-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도로 발전된 IT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하고 또 동경을 표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역전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아마 우리 대통령을 환호한 측면은 바로 그런 그 동경하는 한국의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 와서 서로 친선하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호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였고요.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다. 강하게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구상권하고는 맞지 않죠.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본 기업이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한두 달 내로는 어떤 일본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이 강제 동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전범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예. 같이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방식입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1박 2일로 짧은 거였고 아직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만 네. 한두 달 내로 정리된 입장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것을 지금 당장 평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갖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한민수 대표님,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대일 굴종 외교라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난은 쉽다. 그러나 실행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뭐 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런 제3제 변제안 이거를 해법이라고 내놓을 정도 같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 1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이 정도 내줄 거면은 다 했을 겁니다. 좀 대통령께서 저는 아까도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지도자이면서도 행정부 수반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3권 분립국가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일본 가기 전에 저는 일본의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예. 또 일본 거기서도 인터뷰에서도 하셨고 일본 가서도 구상권은 없다고
구상권 청구로도 못을 박으셨습니다. 만약에 저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와서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했고 강제징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거듭 엎드려 사과하고 전범 기업이 다 피해 보상하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네. 하면 저 기시다 총리 제가 우리 태극기하고 일장기 들고 내가 만세 부를 거예요. 그게 역으로 한번 어려운 일이죠. 역으로 불가능에 생각해 가까운 보십시오.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서 환영받는 거를 보면서 저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국익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대통령께서 본인 임기 동안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너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얘기입니까? 지금 이원덕 교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이건 피해자, 가해자, 국제인권, 반인권적,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이게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이건 모두 깡그리 무시해버리시면은 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얻은 게 무엇이 있는지 네. 앞으로 뭘 얻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청구서만 날아오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일 외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서울시청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 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런 거 알면서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지지율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야, 이건 이렇게 강제징용 해법 배상 문제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것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가장 엄중하고 중차대한 이 시기에 한미일 동맹 강화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물꼬를 트면서 우리가 안보든 경제든 여기에서 그 당장의 지지율 손해는 있더라도 치고 나가서 네. 8월이든 뭐든 우리가 정말 정말 이러다가 어느 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다. 한반도가 멘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이른바 린치핀 중심축이 있으면은 좀 우리가 국민들이 받을 충격도 좀 덜하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인 만큼 5년 그다음에 자기 임기가 아니더라도 10년까지 보는 그런 초석으로 가야지 눈앞의 임기에 눈앞에 어떤 그런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저는 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저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쉬워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것도 또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에 지금 조금 약간 지금 하락 추세가 나왔고 국민의힘도 연동돼서 조금 빠지는 것 있지만 저는 대통령의 저런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계속 국민들에게 소통되고 네. 그다음에 4월 한일 정상회담 5월 모든 게 끝났을 때는 좀 지지율의 그런 여러 가지 진정성과 그런 역사성이 반영되면서 좀 반대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재영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엄중한 인식,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만 문제는 지금 강제동원 한일 강제동원과 관련된 지금 해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과연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자신의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과연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다는 것이죠. 네. 아까 소통 모임 말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이 지금 외교 정책의 엄청난 전환이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만 할까요? 이번에 지금 그 방일하기 직전에 요미우리하고 상당히 아마 긴 시간을 인터뷰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요미우리가 8개면에 걸쳐서 이 인터뷰를 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들은 적이 물론 3.1절 기념사에 통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죠? 거기는 뭐가 빠졌냐면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질문에 그 질문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결국 기자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지난번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 중단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네. 기껏 지금 딱 한 번 해견했는데 그거 지금 특정 언론하고 딱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해마다 우리나라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패싱해 버렸어요. 예. 그 모든 걸 다 패싱하고 이러한 외교 정책 전환을 갖고 가면서 내 뜻이 옳으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이러한 통치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국정 지지율을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 사실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내적인 여론을 하나로 규합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